자폐 세계에서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믿어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엄청나게 비싼 치료를 하기 전에 그 치료에 대해서 왜 이런 치료가 자폐에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오맘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아주 영상을 찍게 됐는데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지호가 2016년 9월생인데 이제 올해 8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이 되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호에 한해서 저는 일단 뭐 의료 종사자도 아니고 자폐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으로서 제가 지호를 데리고 여러 치료와 또 치료라고 생각되는 거, 교육이라고 생각되는 거, 세라피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좀 느꼈던 점을 좀 총 아울러서 얘기를 하려고 비디오를 켰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자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장이라는 걸 하기는 하죠. 근데 아이에게 요것을 딱 해봤을 때 그 점핑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통의 발달하던 수준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좋아지는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지호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를 중심으로 제가 지호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여러 방법들, 그리고 이제 치료면 치료, 세라피면 세라피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호는 그 변비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이가 이제 변비 찾아오고 이제 만 2세가 됐는데 24개월이 됐는데 이제 말을 안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기 슬슬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이제 변비가 찾아와서 변비가 뭐 어떤 자폐의 상관이라 뭐 애가 자폐인 줄조차 몰랐기 때문에 애가 뭐 발달이 약간 느리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애가 이제 발달이 느린 건 그 자폐이기 때문에 발달이 느린 거고 변비는 자폐 아이들에게 아주 흔하게 찾아오는 뭐 요런 그 질병 중에 하나다. 이거를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애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생리학 치료라는 걸 시작했어요. 사실 변비를 고치려고. 근데 하다 보니까 변비가 자폐와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가 있고 자폐 아이들 중에서는 뭐 70% 이상, 예전에는 65%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70%, 80%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변비나 설사 같은 걸 동반하지 않더라도 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자폐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변비가 있다고 해서 다 자폐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자폐 아들 중에서 이제 변비가 많은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식단을 시작을 했는데 식단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킷으로 한 게 아니라 직접 병원에 가서 피를 엄청 뽑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방법이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따서 그걸 랩에 보내는 거는 가끔씩 오류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피를 엄청 뽑아서 하는 그런 검사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고 해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지호가 우유에 너무 알러지가 거의 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알러지 반응이 높은 건데 거의 뭐 독약 수준일 정도로 너무 숫자가 높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25만 넘어도 빨간색으로 이제 피해야 되는 음식인데 카제인, 그러니까 소저색 카제인 같은 경우에 지호는 반응이 150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애한테 너무 안 좋은 그 식품 중에 하나였어요. 애가 이제 몸속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호가 18개월쯤에 보통 그 분유에 우유를 이렇게 타서 점점 이제 분유를 끊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분유를 끊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18개월부터 지호는 했었는데 그 시기를 기점으로
제 생각에는 변비가 점점 생기지 않았나, 이제 장의 상태가 이제 계속 악화되어 가지 않았나. 그게 이제 나중에 결과로 변비라는 게 오기도 했지만, 그러고 따지고 보니까 얘가 18개월부터 뭐 자다가 깨고, 원래는 잘 잤었거든요. 뭐 돌지나서 통잠도 자고 그랬는데, 애가 자다가 깨서 뭐 미친 듯이 울고, 뭐 그래서 우리 식구 전체가, 이 지호가 잠을 자꾸 새벽에 깨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웠던 그때가 이제 고 우유를 시작했던 시기와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렇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우유를 끊고 이제 지연성 알러지가 높은 음식을 다 차단하는 식으로 이제 식단을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죠. 변비도 뭐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잘 모르고 그냥 갔는데, 이게 어느 포인트가 넘어갔더니 눈에 확 띄는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애가 이제 변도 잘 보고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발달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발달이 그 정상적인 발달의 속도와 이제 속도를 쫓아가지는 못해요.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자폐라는 건데, 근데 급속도로 올라왔어요. 지호의 그 발달 속도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언어가 출현을 했거든요. 언어가 출현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발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올라와야 이제 언어로 발현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를 제가 터닝 포인트로 봅니다. 자폐는 자폐고, 또 그 신체적으로 바이오리듬이 안 좋을 경우에는 속도가 훨씬 더 떨어진다. 발달 속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호를 보면서 그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게 결국 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호에게 건강식을 좀 먹이기 시작했죠. 제 생각에 아이가 계속해서 지연성 알러지 음식을 피하게 되면 결국 그 음식에 대한 그 소화효소의 발달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뭔가를 외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이가 변비가 걸렸으니까 이제 몸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몸이 계속 편안하면 아이가 발달해야 하는, 몸속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래도 유아기고 소화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화효소도 몸속에서 발달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식단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건 제 생각에는 6개월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호의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한 거는 우유, 소젖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케틀류, 여기에 뭐 산양도 들어가고 뭐 염소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베타락토글로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결국 자폐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이게 뇌 속에서 뭐 약간 마약 성분처럼 뇌가 이제 흥분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베타락토글로불린이 없는 유일한 젖이 낙타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호는 지금까지 낙타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지호의 언어의 발달 수준은 문장으로 얘기를 하죠. 또래처럼 잘하진 않고, 요즘 나타난 좀 특이한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외국이다 보니까 지호가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지호의 모국어는 영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한테 뭐 캐멜이 한국어로 뭐라고 해? 뭐 이런 걸 물어봐요. 뭐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굉장히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한국어 책을 이렇게 뽀로로와 마술피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읽어요, 그거를. 그거 이제 얘가 잘 때 제가 항상 책을 읽어주는데, 이제 엄마한테는 그 한국어 책을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제가 한국어 책을 읽어주면 그걸 영어로 설명을 해달래요. 그 다음이 교육.
네, 교육은 사실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편집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지호는 이제 ABA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세라피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이죠. 그때 아이를, 애가 이제 오티즘을 의심하고 병원에서도 이제 그렇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제가 센터를 보냈었어요. 이 센터가 이제 ABA도 가르치고 감통도 하고 뭐 여러 짬뽕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뭐 그런 곳이었는데, 애가 거기서 하루에 4시간씩 그 센터를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로 문을 닫고 제가 이제 막 엄청 급해진 거죠. 막 애 치료는 막 몇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검색을 하다가 어떤 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아이 A와 B 두 케이스를 이제 기사로 이제 낸 거였는데, 둘 다 만 3세, 그러니까 3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36개월 전에 자폐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이가 둘 다 자폐 2급 판정을 받은 아이였는데, 첫 번째 A라는 아이는 이제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뭐 한 달에 치료비로 한 몇 천까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잠들 때까지 계속 센터 수업을 돌린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애를 진짜 막 아침에 우유만 먹여가지고 센터에 가서 하루 종일 막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ABA 다 하고 집에 오는, 그래서 집에서 잠만 자고 항상 그거를 반복하는 그런 아이가 A라는 아이고, B라는 아이는 이제 집안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서 엄마가 그 ABA 수업을 이렇게 종일반을 들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BA 컨설팅을 받아서 그 엄마가 직접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ABA를 모르니까 그 ABA 전문가를 BCBA라고 하는데, 이제 BCBA가 뭐 줌이나 이런 비디오 콜로 이제 엄마에게 아이가 그 나이 또래에 알아야 하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ABA 식으로 이제 방법을 알려주면 엄마가 이제 하루 종일 아이를 붙들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보통 아이들이 저절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를 못 배우는 게 문제잖아요. 결국 이제 자폐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얘를 붙들고 이제 계속 이제 ABA로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2년이 지나서 A와 B의 그 발달 정도를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그 A라는 아이는 그 자폐 2급에서 자폐 1급으로 이제 오히려 아이가 더 심해졌고, 그 B라는 아이는 이제 엄마가 끼고 가르쳤는데 거의 이제 경계성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거의 일반 아이들과 아주 그 조금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제 이런 아이로 성장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일단 저는 그 두바이가 뭐 문을 다 닫아서 산타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친듯이 ABA 컨설팅을 해주는 곳을 찾았어요. 다행히 제가 ABA 캥거루라는 곳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지호는 3년째 그 ABA 컨설팅을 받아서 제가 가르치고, 또 제가 직장맘이다 보니까 지호를 봐주시는 그 보모 이모님, 이분도 자격증을 따셨어요. 이제 지호의 이제 컨설팅에 맞게 지호한테 모자란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는 이렇게 ABA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호가 경계성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일단 저는 이제 지호가 학교에서 학업적으로는 뭐 잘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뭐 산수나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능력 쪽은 학교에서도 정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행동 쪽에는 이제 같이 학교를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 세라피스트가 학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아서 처단을 해주시니까 좀 낫고, 이제 아카데믹한 쪽에서는, 학업 쪽에서는 잘 따라가고 있다, 뭐 받아쓰기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그냥 이제 그렇게 잘 다니고 있고, 교육은 제가 시켜봤더니 처음에는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뭐
애 황금기도 있다 막 이러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막 애를 막 제가 너무 힘들게 아이를 가르쳤었는데,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은 정말 꾸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하루에 빼먹지 않고 10분, 20분이라도 교육은 이어나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하루 꾸준히 잘 이어나가려면 교육을 시키는 게 쉬워야 돼요. 집에서 뭐를 시킬 때 막 애 앉혀서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다가 뭘 엄청 붙여놨어요. Walk. Pose. No, I know it. And then breathe. Breathe. 저는 애 그 글자 읽을 때 됐을 때는 뭐 이제 sight word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간단한 단어는 눈으로 읽게끔 이런 거 막 붙여놓고, 지금은 이제 애가 이제 구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구단 엄청 붙여놓고, 캘린더 같은 경우에 오늘, 내일, 뭐 어제, 뭐 다음 주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이제 캘린더 항상 붙여놓고, 이거를 진짜 아침에 그 복도를 지나가서 부엌으로 가니까 그때 이렇게 잡아놓고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지호는 매일매일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 중에서 그 특수학교 선생님이 만든 영상을 봤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아침에 20분씩 뭐 날짜 얘기하고 구구단 외우고, 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 아침에 조례처럼 뭐 그렇게 딱 시작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습관들이 정말 아이를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끝이 어딜까요? 그리고 아이가 연령별로 뭘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좀 교육시키겠다. 물론 센터를 한국의 분들은 다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내더라도 이제 엄마가 보조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가 이제 발달 시기, 또 아이의 발달 정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엄마가 빠진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럴 때, 그 가이드라인을 뭐 컨설팅 해주실 수 있는 분, 또는 이제 책들이 있죠. 제가 전에 소개했던 책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그 발달 연령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 모르는 것들, 이런 거 잘 해서 그거 갈 때마다 집에서 이렇게 지날 때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항상 얘기를 해주는, 이게 참 지호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학적인 세라피죠. 뭐 여기에는 멀트가 있을 수도 있고, TMS 치료죠. TMS, 뭐 멀트, 그리고 뭐 줄기세포 재대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또 너무 많죠. 뭐 마사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오일 마사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오일 마사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메디컬적인 치료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저는 요번에 뉴스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엄마가, 아이가 이제 자폐 진단을 받자마자 뭐 아이를 살해하고 엄마도 자살을 했다. 네, 저도 뭐 아이 자폐인 거 알았을 때 우울증이 너무 심했었습니다. 이제 엄마의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이래서 제가 이 메디컬 치료를 이제 얘기할 때,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죠. 저도 드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여러 몰랐던 사람들을 온라인상으로 알게 된 경우가 생겼어요. 많이.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 아이가 굉장히 좋아진 아이들이 많아요. 이제 그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는, 원래 아이가 자폐 2급 정도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발달 검사를 했을 때 자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벗어난
케이스를 제가 한 3-4건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엄마들이 보통 했던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유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공유 안 하는 이유가 예전에 했다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이제 뭐 효과가 없다, 아니면 뭐 우리 아이한테는 효과가 없는데 뭐 돈은 엄청나게 지불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은 아무하고도 쉐어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자폐라는 게 스펙트럼이잖아요. 아이가 뭐 요런 증상이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 또 지호 같은 증상 비슷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저는 그 예전에는 자폐 채널은 다 구독했었어요. 왜냐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알고 있는 거는 뭐 ABA, 뭐 감통, 언어치료, 뭐 그런 치료들 뿐이잖아요. 그런 치료들 뿐이니까 여러 사례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사례들을 조금씩 지호한테 적용해서 거기에 맞는 지호만의 레시피를 발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러 채널들을 제가 구독도 하고 거기서 여러 방법들을 제가 추출해서 지호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비용인 것 같아요. 이 비용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많으시고 아예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분도 많으시고, 저는 또 저의 스토리, 지호의 스토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이 정보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걸러냈냐면, 아무래도 너무 뭐 TMS 같은 경우에도 1,000 몇백만 원이 되는 치료죠. 근데 그 치료도 솔직히 뭐 갑자기 아이가 변하거나 이런 치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런 치료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제가 비행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승무원이니까 기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그림이 있고 콤파스 같은 게 있어요. 이 각도인데 이 각도가 되게 자그마한 차이로 엄청나게 다른 도시로 가는 경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는 이제 굉장히 긴 거리를 가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워싱턴 DC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장실에서 이제 기장님께 여기서 이 콤파스에 있는 대로 여기에 5도만, 이렇게 5도라는 게 굉장히 작은 방향이잖아요. 5도만 딱 꺾으면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5도를 꺾으면 LA로 가겠지? 근데 LA와 그 워싱턴의 거리가 굉장히, 미국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오 진짜? 그러니까 뭐 내가 5도만 딱 틀면 서울로 가야 되는, 인천으로 가야 되는 게 뭐 진짜 뭐 어디 몽골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치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어떤 자폐적인 방향성을 정말 5도, 10도, 이렇게 10도면 굉장히 크죠,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 이 각도가 살짝 정상 애들과 비슷한 각도로 딱 틀어지면서 이게 쭉 갔을 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저는 그걸 봤어요, 지호에게서. 눈 맞춤이 전혀 안 되던 아이인데 눈 맞춤이 좀 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면서. No, just a hair. No, thank you. Give. Just start from give. 제가 생각했을 때 큰 변화가 한 6개월 있으니까 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지호에게 계속해서 멀티 치료를 하고,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자폐 세계에서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믿어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그 엄청나게 비싼 치료를 하기 전에 그 치료에 대해서
왜 이런 치료가 자폐에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TMS와 멀트에 대해서 예전에 번역한 영상이 있어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소아신경 그 과장님, 그 헤드, 그분이 카사노바 닥터셨죠. 이분의 그 학회 발표회를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제가 원어민도 아니고 의과적 지식이 전혀 없는 제가 정말 그거를 경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하는 영어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그 푸에르토리코 출신인가? 그래서 약간 스페니쉬가 아마 이분의 모국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악센트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스페니쉬의 악센트로 영어를 하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뭐 또 거기다 의학 용어 엄청 나오죠. 뭐 시냅스 연결 이런 거 나오니까 제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딱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존스 홉킨스의 그 카사노바 닥터님은 장내출 이론을 모르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TMS 치료를 했더니 아이들의 그 소화기적인 문제들, 이게 변비도 되고 설사도 되고 뭐 아니면 배 아픔 이런 것도 있죠. 그 소화기적인 문제들이 호전되거나 완치가 됐거나 또는 아이가 잠을 굉장히 잘 잔다는 뭐 이런 그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됐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TMS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영양제나 뭐 아무래도 장 쪽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발현이 돼서 그 아무래도 아빌리파이나 뭐 이런 아니면은 이제 뭐 ADHD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의 복용량을 반 정도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정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TMS 뇌파 치료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여러 점들을 고려해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그래 누가 좋아졌다더라. 이건 솔직히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참고는 할 만하죠. 참고는 할 만한데 그 분이 뇌파 치료에 대해서 뭐 알파파가 무엇이고 델타파가 무엇이고 세타파가 무엇이고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뭐 아이가 느낌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신빙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유튜브에 거기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납득이 돼야 저는 돈을 지불하고 그 치료가 물론 안 맞다 하더라도 결국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제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런 치료들을 이어오고 있고 또 그런 치료들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를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돈을 떠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좋아질지 또 어떤 원리로 좋아질지 또 내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방향성이잖아요. 결국은 TMS를 예를 들자면 TMS는 원래 심장이 멈췄을 때 AED라는 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심장을 멈췄다가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다시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뇌파 TMS 치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어떤 자극을 통해서 어떤 전기장의 자극이죠.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 자극을 통해서 뇌파를 리셋을 계속해서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어지러운 뇌파들이 좀 잡히면서 아이들의 어떤 그 자폐 방향으로 가던 이 방향이 살짝 틀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사노바 닥터님의 그 영상 그 학회 발표회를 보면
중증의 오티즘을 가진 애들보다는 이제 IQ 70 이상의 고기능성 자폐 아이들에게 굉장히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그 TMS 카사노바 존스 홉킨슨의 아주 훌륭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만약에 결정을 하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내가 여기에 큰 돈을 쓰기 전에 저는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애가 뭐 갑자기 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왜 하는지 또 그 치료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부모님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호의 그 바이오 리듬 찾기, 그 다음에 자그마한 교육이 큰 결과를 낳는다. 네, 지금 지호 책 정말 잘 읽거든요. 근데 정말 예전에 사과하고 바나나도 구분이 안 되는 애가 지금 이렇게까지 발달했다는 게 저 가끔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메디컬적인 푸시. 그 자폐의 치료는 아직까지 너무 그런 정식적인 치료라고 하면 ABA, 그 다음에 감통, 그 다음에 언어치료 요 정도긴 한데 아이에게는 뭐 무조건 돈을 쓴 부모님도 많잖아요.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이가 겪을 어려움을 당연히 알거나 또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슬픈 예측이죠.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막 너무 막 급한 마음에 저도 그랬고 막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전속력으로 달리다 보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자폐의 새로운 치료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폐의 완치, 얼마나 자폐 완치에 대한 그 반응이 민감하면 옵티멀 아웃컴이라는 말을 쓰시겠어요. 옵티멀 아웃컴이 그 치료로 낼 수 있는 최대의 효과. 아이는 멀쩡해 보이죠. 뭐 아이는 말도 잘하고 또래만큼 잘하고 공부도 오히려 더 잘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도 아무 문제 없고 이제 이런 아이조차 자폐는 완치할 수 없는 병이다. 장애다. 병이 아니죠. 병은 고칠 수 있죠. 장애다. 요렇게 딱 규정을 하기 때문에 옵티멀 아웃컴이라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자폐아들의 부모님은 저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주세요. 멘탈이 너무 겉으로 웃고 있지만 저는 너무 프레자일 했었거든요. 저는 멘탈이 산산조각 났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에 자폐라는 걸 알고 막 치료를 시작할 때 정말 저는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눈물이 막 이렇게 막 수도꼭지 튼 듯이 막 이렇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이 너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폐아 부모님들의 멘탈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상에서 나와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로 자폐아 부모님들끼리라도 잘했다. 너무 잘했다. 잘하고 있다. 잘 클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치료죠. 이거 뭐 1억 쓰는 건 장난도 아닐 수도 있죠. 뭐 어떤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 정보를 고르는 그 부모님의 그 안목? 그런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 정말 하기 싫어하거든요. 저 대학 4년 동안 1학년 때 너무 놀아서 저 D 한 2번 받고, 네, 막 사범대 출신인데 임용고시 치기 싫어가지고 저는 승무원이 됐거든요.
그런 제가 원어민도 아닌데 원서 읽고 그 재미없는 의학 발표회도 보고 뭐 사이언스 잡지도 뒤지고 네. 저도 힘들지만 그만큼 아이가 좋아지고 또 엄마 알아보고 뭐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발전해 주니까 저는 참 보람차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잡지나 그 논문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채널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봤더니 뭐 이러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더라, 느낌적인 느낌이다, 뭐 그런 것도 솔직히 왜? 이렇게 물어보면서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항상 제가 이렇게 찍어놓고 이거 누구한테는 독이 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스럽기는 해요. 도움 받아 가시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의 그 발달을 좀 잘 이렇게 푸시업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보험 처리가 되게 우리나라도 좀 이런 정서적으로 이런 자폐나 이런 장애들에 대한 여러 복지들이 좀 잘 통과돼 가지고 보험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지오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